오늘날 인간은 출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많은 선택지를 손에 쥐고 있다. 콘돔, 피임약, 자궁 내 장치, 심지어 생리주기를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현대의학과 과학의 성과이다. 임신하지 않는 것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되었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약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1392, 1897 한반도가 조선 왕조의 지배 아래 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그 질문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현대 생물학도 없었고 산부인과도 없었으며 여성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병원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고무로 만든 콘돔이나 피임약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했다. 임신이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는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자녀를 낳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도덕적 의무로 여겨졌다.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은 단지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의 삶과 직접적으로 충돌했다. 조선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삶은 거의 전적으로 토지의 생산량과 날씨에 의존했다. 아이 한 명의 탄생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년간 더 부양해야 할 또 하나의 입을 의미했다. 이미 3명, 4명의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이 반복되어 어머니의 몸이 쇠약해졌을 때 혹은 흉년이 들었을 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결코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었다. 조선 사회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는 여성에게 출산을 요구하면서도 과도한 출산이 초래하는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 의학에는 피임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존재했던 것은 민간의 경험, 구전으로 전해지는 지식, 그리고 정사쟁시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들 뿐이었다. 따라서 피임은 권리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은밀한 행위였다. 조선 사회에서 출산은 결코 개인의 결정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것은 남성이나 여성 개인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출산은 도덕 질서의 일부였으며 개인은 우선 가문 안에 한 구성원, 더 나아가 유교적 질서로 조직된 사회의 한 고리로 존재했다. 유교는 인간의 도덕적 토대를 효샤오에 두었다. 그리고 조선 사회에서 효는 단지 살아있는 부모를 봉양하거나 사후에 제사를 지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효는 더 깊고 지속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곧 대를 잇는 의무로 확장되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했고 조상을 기릴 사람이 없어지며 그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출산,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인 도덕적 의무였다. 조선시대의 혼인 역시 개인적 감정의 기초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혼인은 혈통의 유지와 가문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제도였다. 결혼은 곧 출산에 대한 기대와 직결되었고 그 기대는 여성이 시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녀에게 부과되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혼인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자녀를 낳지 못한 아내는 다른 어떤 미덕을 지녔든 간에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여성의 몸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여성의 몸은 무엇보다도 출산 능력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여성의 가치는 임신 여부, 출산한 자녀의 수,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았는지 여부로 평가되었다. 근면함, 인내, 정절과 같은 다른 덕목들은 출산 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낳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조선 사회의 사고방식 속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출산은 자연의 질서이자 도덕의 일부로서 자명한 행위였다. 출산이 의무로 정의되는 순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했을지라도 출산을 통제한다는 개념은 애초부터 공식적인 담론 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다. 도덕의 차원에서 출산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였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은 혹독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다. 조선 사회, 특히 다수를 차지했던 농민 계층은 자급자족 경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체계에서 토지, 농사철, 그리고 날씨는 한 가족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좌우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한 입은 환영받는 가족 구성원인 동시에 이미 제한적인 자원에 가해지는 분명한 부담이기도 했다. 농가에 있어 식량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수확량은 강구와 일조, 병충해, 세금과 부역에 의해 결정되었고 흉년이 드는 해에는 온 가족이 기아의 경계로 내몰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적은 식량을 더욱 잘게 나누어야 함을 의미했으며 이는 신생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영양 부족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어머니의 어깨 위에 집중되었다. 임신과 산후 회복 기간 동안 여성은 상당한 시간 동안 생산 노동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노동력이 곧 생존 자원이었던 사회에서 어머니의 노동력 상실은 곧 가족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를 잃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공백은 어떠한 사회적 제도로도 보완되지 않았으며 단지 출산의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그 결과 출산이라는 도덕적 요구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경제 현실 사이에서 조선의 가정들은 장기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더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는 없었지만 출산이 초래하는 결과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체감해야 했다. 이 모순은 공개적인 갈등으로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의 삶 속에 조용히 축적되었다. 더 얇아진 식사량 속에서, 식량 부족으로 더 길어지는 겨울 속에서, 그리고 매번의 임신이 가족 전체를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상태와 결핍의 경계선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어머니들의 침묵 속 불안 속에서 말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덕에 맞서는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압력에 대한 생존적 반응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그러한 생각은 말로 표현될 수 없었고 더더욱 이름 붙여질 수도 없었다. 조선 사회의 사상, 체계 속에는 존재하지만 언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출산 통제는 그중 하나였다. 이는 조선 사람들이 출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불변의 도덕적 토대 자체에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공식 문헌, 예서, 리슈, 의학 저술 어디에도 피임에 해당하는 명확하고 중립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 사회의 공식 언어는 출산, 양육, 혈통의 계승, 신체의 조화를 말할 뿐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재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도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은 언어를 부여받지 못하며 이름이 없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통의학 역시 인간의 몸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식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의사들은 음양의 조화, 혈의 보양, 산후 회복에 대해서는 논했지만 임신을 막는 것을 정당한 목표로 다루지는 않았다.
출산 능력에 대한 개입이 언급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모호하고 간접적인 표현 속에 감싸여 있었으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목적과 분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도덕과 학문은 의도치 않게 침묵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그것들은 출산을 억제하려는 필요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필요가 공적 영역으로 나오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문제는 문헌의 바깥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기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의 경계 밖으로 밀려났다. 이 공백 속에서 출산 통제의 방법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오직 파편적인 경험, 구전, 그리고 비공식적인 실천의 형태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것들은 책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론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사회적으로 정당한 실천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각 가정과 각 여성은 그 문제를 침묵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다. 변명할 언어도 공유할 개념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이 침묵이 곧 행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조선 사회가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그것들을 담론의 바깥, 기록된 역사 밖의 어둠 속에 존재하도록 두는 방식이다. 그리고 바로 이름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 통제의 문제는 모든 선택이 침묵으로 가려져야만 하는 모호한 금지 구역이 되었다. 유교적 질서 속에서 모든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고 설명되는가에 있었다. 출산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외피를 걸칠 수 있는 형태의 절제만이 조선 사회 안에서 비교적 공개적이고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욕지혜유에 대한 강조이다. 도덕 담론 속에서 절욕은 출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통제, 절도, 그리고 심신을 지키는 태도의 표현으로 설명되었다. 욕망을 제한하는 것은 내적 질서를 유지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함을 피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언어적 틀 속에서 성관계의 빈도를 줄이는 행위는 도덕에 부합하는 실천이 되었고 그 간접적인 결과로 출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특히 가족의 생애 주기 중 특정 시기에 침실을 분리하는 관행 역시 용인 가능한 실천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능동적인 출산 통제의 방법으로 말해지지 않았고 대신 부부 관계에서의 예를 지키고 절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 특히 산후 회복이 필요한 시기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용되는 관습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분리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규범과 질서의 표현이라는 외형을 띄었다. 산후 정양 역시 도덕이 절제를 감싸 안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여성이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되는 기간은 단지 신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생활이 중단되는 것은 일탈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표, 즉 어머니를 보호하고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들의 공통점은 결코 아이를 낳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도덕적 언어는 그 목적을 회피하고 대신 조화, 과도함의 회피,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그 결과 조선 사회는 도덕적 비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출산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좁지만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성은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허용된 것은 거부가 아니라 지연이었다. 절제는 오직 일시적인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 건강과 예의라는 명분에 의해 보호될 뿐 장기적인 선택의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좁은 범위 밖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지식과 실천이 다시 사적 영역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도덕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공식 지식은 남성의 소유였고 문자로 기록되어 서책에 보존되며 교육 제도를 통해 전승되었다. 그러나 출산과 그 모든 결과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났다. 이 간극은 기록되지 않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지식의 영역을 만들어냈지만 그 지식은 다른 경로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다. 출산, 신체 관리, 때로는 출산을 억제하는 대대한 이해는 경서나 의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어머니, 여러 차례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속삭임에서 전해졌다. 산파참포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존재로서 경험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매개였다. 그들은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의 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근거한 소박한 조언을 건넸다. 조선의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신체의 변화, 반복되는 징후들, 몸이 유독 약해지거나 안정되는 시기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적 지식으로 체계화되기에는 부족했지만 일상 속에서 신중한 선택과 예감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식이 거의 완전한 형태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암시로, 개인적 경험으로, 결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당부의 말들로 전해졌을 뿐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보호 방식이었다. 정당화할 수 있는 공식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침묵은 그러한 지식이 감시나 규탄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되었다. 그 세계에서 여성은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보존하는 주체였지만 그것은 공적인 권력을 낳지 않는 종류의 지식이었다. 그것은 여성들을 출산 의무로부터 해방시키지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선언하게 하지도 못했다. 다만 삶이 허용하는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경계하며 때로는 위험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지식들은 조선 사회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한 기반층처럼 존재했다. 그것들은 도덕 질서를 뒤흔들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기반 위에서 신념이 마지막으로 남은 도구가 되었을 때 여성들은 더욱 취약한 방식의 선택으로 나아갔다. 조선 사회에서 약초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것들은 민간 의학의 일부로서 자연의 조화를 믿는 사고방식 속에서 그리고 신체가 보다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조절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에게 약초는 단순한 치료수단을 넘어 출산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 중 하나였다. 월경을 고르게 한다. 몸을 가볍게 한다. 여성이 지나치게 쇠약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효능으로 전해지던 약초들은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사용되는 언어는 언제나 회피적이었고 출산을 막는다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모호함 덕분에 그것들은 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선택의 행위라기보다는 신체를 돌보는 행위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졌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이를 사용하는 여성들조차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전해진 것은 보장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몸이 조금 더 안정되기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혹은 적어도 너무 이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 말이다. 이 경우 신념은 증명에 근거하지 않았고 다른 선택지가 부재한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들이 지닌 위험성은 공적인 공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만약 부작용이나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사용된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의 신체가 약했기 때문으로 귀속되었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무지와 보호장치의 부재는 그 결과가 경미하든 심각하든 간의 모든 부담을 사용자의 몸 위에 집중시켰다. 그럼에도 이러한 실천들은 권력의 비대칭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명확한 선택권이 없고 의지할 과학적 지식도 없으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언어조차 없는 상황에서 신념은 마지막으로 남은 도구였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체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었다. 약초와 그에 결부된 신념은 따라서 희망과 위험 사이에 매우 취약한 경계 위에 존재했다. 그것들은 여성을 출산 의무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극히 작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용한 시도를 보여준다. 조선 사회에서 도덕과 삶 사이의 긴장은 논쟁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는데 바로 모든 결과를 여성의 몸에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다. 그곳에서 말 없는 모순들은 끊임없이 그러나 소란 없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축적되었다. 여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거부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사회적 틀 안에서 부부관계는 개인적 합의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웠다. 따라서 출산은 임신하는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여성의 몸은 건강 상태나 생활 조건과 무관하게 그러한 요구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었다.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의 손에 있지 않았지만 그 책임과 결과는 전적으로 그녀들에게 돌아갔다. 많은 아이를 낳으면 쇠약함을 감내해야 했고 적게 낳거나 낳지 못하면 의심의 시선과 암묵적인 비난, 심지어는 개인적 가치의 부정에 직면했다. 어떤 결과이든 그것은 여성의 몸이 낳은 결과로 해석되었으며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출산 억제의 시도가 실패했을 때 공적인 공감이 들어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은 경제적 이유, 건강 상태 혹은 개인적 상황을 들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만약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의 결과로 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천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결함으로 해석되었다. 불공정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들이 역설적으로 사회가 그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결정권은 없었지만 모든 결과를 떠안아야 했고 발언권은 없었지만 도덕적 책임은 전적으로 지워졌다. 그 결과 여성의 몸은 하나의 전장이 되었다. 모든 갈등이 문서나 법률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처리되는 장소 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은 거의 정확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것은 저항으로 폭발하지도 않았고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며 정말로 원했는지를 묻는 질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여성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조선 사회에는 기록되지도 인정되지도 어떠한 공식 담론 속에서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행위들이 존재했다. 그것들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지조차 않았는데 애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기대보다 적게 낳는 것과 관련된 결정들은 바로 그 침묵의 영역에 속했다. 이러한 선택들은 저항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그것들은 도덕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도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사적인 삶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으며 생존을 지속하기 위한 작은 조정에 가까웠다. 누구도 그것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행위자 역시 자신을 변호할 언어를 갖지 못했다. 이름 붙일 수 없었기에 그 결정들은 널리 공유될 수도 없었다. 각 여성은 개인적 경험과 시간 속에서 축적된 모호한 인식에 의존한 채 자신의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이 침묵은 단지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덕적 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비인정 상태가 이 결정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법의 보호도 도덕의 방패도 갖지 못했다.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여성은 상황이나 이유를 들어 연민을 구할 수 없었고 모든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했다. 이 경우 침묵은 보호막이자 동시에 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들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선택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 사회의 좁은 조건 속에서 이러한 조용한 조정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족을 부양하고 최소한의 신체적 온전함을 유지하며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방식 말이다. 따라서 침묵 속의 결정들은 완전한 수동성의 표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말이나 문서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한 또 다른 형태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이름 붙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러한 선택들로부터 조선시대의 출산 통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것은 권리로 인정된 행위가 아니라 생존의 행위였다는 점이다. 조선 사회에서 출산 통제는 결코 공인된 권리가 아니었다. 법으로 보호되지도 않았고 학문적으로 정당화되지도 않았으며 도덕의 언어로 불린 적도 없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명확한 개념도 공개적인 논쟁도 공식적으로 승인된 선택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무언가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의무와 삶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줄다리기뿐이었다. 한쪽에는 가문의 계승, 혈통의 질서, 거부할 수 없는 효의 윤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정된 토지, 불안정한 식량, 그리고 발언권 없이 과도한 부담을 감내해야 했던 여성의 몸이 있었다. 이 두 극 사이에서 조선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한 일은 반란도 도덕의 부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작고 은밀하며 때로는 위험을 동반한 조정들이었고 생존을 연장하고 손상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과학의 안내도 자신을 변호할 언어도 없이 그들이 가진 것은 경험과 신념, 그리고 침묵뿐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출산 통제를 오늘날의 개인적 권리나 선택의 자유라는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 시대에 그것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생존의 행위였다.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선택, 기록되지 않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었던 결정, 말이다. 바로 그 침묵의 틈새에서 문헌에 기록된 것보다 더 선명한 생활사의 얼굴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아무리 엄격한 사회 속에서도 인간은 언제나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아왔으며 때로 그 길은 공식적인 역사 서술이 결코 이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조선시대 사회를 역사적 관점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이후의 내용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